여러분, 이렇게 그냥 전투적으로 열렬히 이렇게 토론 준비를 해주신 거에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약간 미션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저희 회사가 이제 이 글로벌 경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아직 좀 미흡해요. 저희 회사가 200만 불 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 13개 나라 정도에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남미 쪽에 브라질하고 멕시코가 상당히 좀 멕시코라는 나라가 이제 좀 우리가 생각보다 제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할까요? 일본 사람을 좋아할까요? 한국 사람을 좋아할까요? 근데 불행하게도 멕시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가 일제 제품이 많이 팔려요. 그건 이제 싼 제품은 역시 중국 제품. 근데 어떻게 하면 멕시코가 제조업 비중이 한 45% 정도 돼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근데 멕시코를 좀 풀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공무, 절사 공무가 못 들어가는 건 아닌데 저희 회사가 지금 멕시코를 사실 좀 샘플식으로 조금씩만 나가고 있지 좀 양이 좀 안 되는데 멕시코 쪽에 이제 조금 그런 걸 좀 이렇게 마케팅, 시장 조사라든가 성공 사례, 멕시코에 어떻게 이렇게 중소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성공을 했다더라 저한테, 저희 회사한테 당신은 공모를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책 제안 같은 거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또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일을 들어보고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이게 좀 좋다고 하면 시상을 드릴 생각이고 또 브라질도 조금 저희가 뚫고 들어가고 싶은 시장인데 브라질은 관세가 한 30% 정도 되고 거기는 전시의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통관 비용하고 이게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시에 브라질 전시회 한번 나갈래도 엄청 걱정이 되는 거죠. 이 통관 비용하고 전시장 부스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라질 시장을 좀 더 한번 성공 사례라든가 아니면 절사 공급이니까 또 그렇다고 또 막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근데 옛날 같으면 브라질을 가보지 않고는 안 되겠지만 요즘은 또 구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션을 여러 나라 브라질하고 멕시코 말고도 여러 나라를 좀 여러분들이 아마도 어떤 여기를 졸업하시고 직장 생활을 가셔도 제가 느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제안을 한다든가 면접을 봤는데 이 회사가 뭘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제작하는 회사야. 근데 소프트웨어 제작하는데 이런 나라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절사 공부를 내가 이렇게 학교 생활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 늘어본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나라는 멕시코하고 브라질인데 그 밖에 다른 나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좀 제가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강의하거나 수업하면 처음이라서 미션을 내라고 해서 제가 미션을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새로운 시장 새로운 시장의 이제 진입 전략 같은 것을 지금 미션으로 주셨는데요. 멕시코, 브라질 우선 가장 크게 생각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너무 여러 나라를 하기에는 저희가 기말고사 때 PT별 시간이 10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내용을 담기는 좀 힘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시장 조사, 뭐 자료 조사도 좋고, 뭐 사례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은 그 기본적인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그거를 정리해서 보여주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창의적인 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료 정리하는 거는 뭐 컨설팅 회사에 주면 알아서 정리 다 해서 주니까 그런 게 문제. 그런 거보다는 좀 다른 생각의 전환이나 뭐 혁신적인 사고, 뭐 창의적인 생각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식의 좀 마케팅 제안이라든지 사용자님 전략이라든지 다행히 경영학과 학생들이 다 주마다 한두 명씩 다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1학년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성장을 좀 빌려서 뭐 수학 분석도 해보고 뭐 STP나 코프믹스 같은 것도 해보고 해서 하시면은 실제로 발표 자료는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영학과 학생들 잘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진행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이게 1조부터 이렇게 갈까요?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 우리 것도 먼저 질문하고 싶은 거 먼저 하도록 하죠. 네, 왜냐면은 우리가 질문 준비했다가 다른 쪽에서 먼저 해버리면 자, 우선 먼저 손들어 4조부터 저희는 4조입니다. 4조 성원 갖고 처음에 그 영업 기반을 확장하실 때 외국의 제품들을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와서 국내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을 찾아서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특허권 문제 때문에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럴 때 그때 겪었던 그런 거에 대한 마찰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실 예정이신지. 좋은 질문인데요. 그 과거 뭐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뭐 한 20년 정도, 10년, 20년 정도 많이 뺏기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IMF 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저는 96년도 창업을 했는데 IMF 때 전까지는 거의 이제 국내 제품을 만들어도 국내 소비자들이 안 사줬어요. 왜 그랬냐면 수입품이 품질 시대를 많이 하고 국내 제품에 대한 관계도 신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항상 제가 보면 위기는 기회를 몰고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IMF 때 환율이 8,900원 정도 했었어요. 그 당시 전에. 근데 IMF 터지고 나니까 1,500원, 1,600원 이렇게 올라가서 배가 된 거예요. 배가. 그래서 수입품 하나 쓰려고 그러면 국산부품 4개, 5개를 쓰는데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생산자들이 국산을 쳐다보게 되고 국산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국산을 공략했던 부분이 좀 맞아 떨어졌고 그 당시에는 IMF 때는 제가 국내 제품을 많이 제조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걸 국내 업체라고 하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제품도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수출도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아까 원단 같은 경우도 그 특허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 디자인에 대한 특허는 없습니다. 전제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부분을 똑같이 만들어도 사실은 뭐 원단도 똑같이 만들어도 특허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이거는 패턴에 대한 건 절대 없다는 거고 뭐 원사를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한 건 특허가 되겠죠. 근데 하여튼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공부는 다행스럽게도 이게 특허가 과거에는 이렇게 뭐 각도별로 막 있었는데 지금은 특허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거꾸로 요즘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거는 워낙 빨리 베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술 개발을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베끼는 거 갖고 이제 한계를 좀 그다음에 좀 네, 그럼 다음 네, 우리 몇 조죠? 1조. 네, 1조. 기업이 이제 B2B 기업으로서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프로모션이라든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단지 인맥으로만 그걸 시작했는지 아니면 영업을 뭐 직접 발로 뛰었는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몇 조죠? 1조입니다. 아, 6조. 저는 맞습니다. B2B를 했는데요. 저는 원칙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많이 정보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창업을 해서 절삭 공부를 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 국내 입주를 계속 했어요. 일주일씩. 그러면서 국내 제조하시는 신제품이나 이런 분들을 제조업체 사장들을 이제 많이 만나서 새로운 제품을 이거를 개발해봐라. 좋을 것이다. 이제 아이템적인 것을 해주고 또 그거 아니면 또 자연적으로 또 그분들이 또 신규 제품을 만들어서 저한테 이제 판매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 신제품을 가지고 항상 공략을 했기 때문에 기존 제품을 싸게 파는 것 같으면 뭐 인맥으로 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 직원이 여기 있지만 지금도 이제 창업해서 제가 10년 동안 버스 사람들한테 매번 신제품을 가지고 영업을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뭐 직원 말로는 제가 내려오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놓고 그날은 안 가져오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면 우리 회사는 원칙이 있습니다. 남이 1,000원에 주는 거를 900원, 800원에 팔아서 가격으로 뺏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거래처한테 어떤 신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최신 상품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먼저 홍보를 한다. 그런 남의 물건을 가격 갖고 뺏지 않는다는 건 철칙이고요. 뭐 우리 거래처에서 만약에 우리가 1,000원에 파는 거를 우리 다른 경쟁업체가 900원, 800원을 팔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안 남더라도 맞춰드려라 하는 이제 제가 장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제품이나 개량형 제품으로 고객을 좀 지금 저희가 국내 340군데 정도 거래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개척을 다 합니다. 직접 뛰시면서 다 네네. 340개를 다 개척을 하셨다는 말씀이 드렸습니다. 자, 저쪽 먼저 해볼까요? 제 끝에 12조? 12조입니다. 전체적으로 절삭공구 시장이 11조 정도 된다고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어느 정도 돈이 되는 시장이라면 대기업에서 충분히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뛰어들지 않는 걸 보면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제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사가 샌드빅이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샌드빅 들어봤나요? 스웨덴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매출액이 한 4조 원 정도 돼요. 4조 원. 사실은 굉장히 큰 회사죠. 그리고 국내에 삼성이나 여기서 안 뛰어드는 거는 4조 원이 큰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휴대폰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절삭 공부라는 부분은 이게 조금 특수 인원이 쓰거든요.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절삭 공부로 관련된 사람이 한 5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1% 정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저는 이 50만 명이지만 전 세계로 따져서 만약에 70억 인구의 1%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작은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큰 시장은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치고 들어오는 확률이 큰데 우리나라에서
5천만 명에 50만 명, 1% 시장에 대해서는 좀 대기업이 치고 들어오기가 조금 그렇고, 또 다 품종, 워낙 품종이 다양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기업 삼성전자에서 옛날에 전동공구 시장에 했었어요. 포기를 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워낙 저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글로벌한 생각을 처음부터 크게 갖지 않으면 절삭공구 시장에 들어오기가 되게 좀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장만 사용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시장을 작게 보이고 사실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 네. 저는 대표님처럼 조를 크게 얘기해. 네, 3조입니다. 전 대표님처럼 이렇게 창업이랑 벤처 이렇게 나중에 회사를 창립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대표님이 이렇게 대표님 세대랑 저희 세대랑 많이 다른데 대표님이라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추후 창업을 한다고 하셨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지 지금 외부 환경을 봤을 때 창업을 해서 중소기업을 회사를 차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질문이랑 항상 이렇게 주변을 생각하면 뭐든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해도 아이템이 필요한데 그러한 아이템을 생각하려면 이과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영학과가 대부분인데 이런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소양이 필요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뭘 갖춰야 되는지. 아,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 성함이? 문창호입니다. 문창호 씨. 책을 한 권. 벌써요? 아니, 아까 안 받았어요. 문창호 씨가 주고 싶은 사람. 저희 주거. 사실 제가 문창호 씨한테 책을 선물해 준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잘 됐다라고 과시하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문창호 씨처럼 너무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고 이게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 그 빨대 있죠, 빨대. 이 빨대가 그냥 이렇게 일자 빨대도 있고 스트롱 있잖아요. 스트롱, 주름이 있는 거. 사실 이것도 굉장한 좀 아이디어고 이 스트롱이 주름이 있으면서 목이 편하잖아요. 혼자도 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리가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아이템이든지 완벽하게 확 바뀌는 것도 있지만 사실 형태만 조금 바꿔서도 좋아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아이디어는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발명하고 발견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가 발명한다. 발견 이럴 수 있는데 아무튼 기능을 개선하는 것도 신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분이죠.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든 게 아니고 조합한 거예요. 융복합한 겁니다. MP3, 그 다음에 카메라, 전화기, 그 다음에 컴퓨터. 이거를 하나로 모아서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없는 거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즘에 기업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사실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하거나 기업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처럼 싱싱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없는 분들은 반짝이는 아이디어. 이러면 어떨까? 근데 원칙이 있어요, 원칙.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의 원칙과 가치는 뭐냐면 모든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아니면 공구를 팔던 음료수를 팔던 결국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던 경영을 하던 그런데 기존에 쓰는 사람, 기존에 그 사람들한테 가치를 높여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러한 것들을 가치를 높이는 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될지 모르시지만 일단은 뭐 두 개를 합해서 가치를 높여주는 것도 신제품이고 그 다음에 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고 또 의견을 한번 내시라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20년을 사업하면서 망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저희 아이템은 뿌리 산업입니다. 뿌리 산업이고 쉽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스마트폰을 만들었거나 전화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망했을 거예요. 한때는 잘 나가겠지만 근데 뭐 저희 장점도 있고 단점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롱텀으로 100년, 200년 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면 뭐 절사공부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100년, 200년 되는 회사를 좀 생각을 해서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리했는데 특세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전 정신을 갖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뒤에 몇 줄? 구조입니다. 네? 구조. 구조. 질문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분 성함은? 네. 구조 이름이 전문가 뭐예요? 경영학부 장재신입니다. 목소리 조금 크시세요? 예. 계속해서 도전 의식을 강조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도 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가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저희처럼 지금 부양할 가정이나 이런 쪽이 없는 입장에서는 도전이라는 것이 어쨌든 가정이 있는 것보다는 로우 리스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전의 가치가 많고 이런 걸 잘 알겠지만 가정이 있으신데도 계속해서 도전의식을 강조하시고 가정에 대한 책임이 분명 있으신데도 도전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아버지의 경험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약간 어떻게 계속해서 도전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런 비결이나 도전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그 중요성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도전이라고 하면 어느 저도 강의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여러분도 지휘그룹 있죠, 지휘그룹.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로닉. 지휘그룹이 몇 년도에 회사인지 아세요? 누가 창업하는지 아시나요? 네, 에디슨이 창업을 했고요. 100년이 넘은 회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휘그룹이 처음에 뭐 했을까요? 네? 100년 전에 뭐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전구, 네? 전구 아닌가요? 그렇죠. 전기 제품 만들어요. 전기 제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지휘 거, 냉장고, 세탁기가 정말 부유한 사람을 썼어요. 지금 지휘에서 세탁기 냉장고 만드나요? 안 만들죠. 저는 그 외국의 지휘 그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모델로 쓰고 있는데 그만큼 거기는 지금은 에너지 사업하고요. 의료기기 사업에 지휘 그룹이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시대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 대성그룹 창업주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듣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개인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기업의 생명은 무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까 지속성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도전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지휘그룹이라고 시업했어요. 세탁소 냉장고, 그다음에 전구 이런 거 만들어 쓰다가 에너지 사업, 금융업, 의료기기 사업 완전히 사업을 변화하는 게 쉽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도전이라는 부분이 그 사이에 꼭 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답이 좀 됐을까요? 그리고 뭐 가정이 있죠. 가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부모가 계속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처음에 우리 딸도 저는 딸만 둘인데 처음에는 아빠를 지금도 좀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이제 없으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제가 아버지한테 느꼈던 감정 그리고 제가 또 계속 도전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성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도전했다는 자신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저희 자식들한테 규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쪽 중소기업 창업으로 성공하셨는데 이게 중소기업을 창업했을 때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실패랑 대표님께서는 아버지가 실패하시는 것들을 그걸 보시고 자라가지고 창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실패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셨는지 이게 성공을 한다는 보장이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에 대한 대비책을 한 가지라도 갖고 계셨는지가 저는 사실 우리 집사람한테 창업을 할 때 제가 9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창업 당시에 저희 집사람한테 얼마나 갚습니다. 돈을 6개월치를 미리 줬어요. 그리고 애가 하나 있는데 6개월치를 미리 주고 6개월 동안 내가 집에 한 푼도 못 갖다 줄 것이다. 당신이 이 돈을 가지고 6개월 동안 200만 원 준 것 같아요. 200만 원 주면서 내가 6개월 동안 집에 한 푼도 못 갖다 주니까 그거 가지고 좀 6개월을 살아라. 그리고 제가 32살에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좀 서둘렀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성공할지 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3년 안에 쇼부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을 넘기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갈 것 같고 3년을 못 넘기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3년이라는 부분은 34살, 5살이 됐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다시 노가다로 뛰지, 다시 직장을 들어가지. 그리고 애들이, 그때 애가 5살, 6살이니까 크게 돈 들어갈 것이 아니어서 저는 이제 그 나이에 창업을 도전한 게 애가 어려서 그리고 또 한 3년 후에 내가 망한다고 치더라도 내가 다시 어떤 직장이라도 잡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들어서 도전을 했습니다. 답이 좀 될까요? 여기 먼저 네네. 여쭤보고 싶은데 기업이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국에 더 진출할 수 있겠다면 자신이 있는데 만약에 아무리 인맥이나 아니면 소스가 없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이제 그 문제인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 개척단으로 해서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정부 지원을 조금 받으면서 해외를 좀 많이 다녔는데 거기서 성공하는 확률은 5% 미만이고요. 그쪽에서 이제 거래가 연결되는 15% 미만이고 저희는 이제 특수하다 보니까 전문 전시회가 있어요. 전문 전시회를 이제 나가는데 사실 거기서도 제가 이제 조금 언어에 대한 부분이 제일 좀 해외 시장 개척하는데 문제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브라질이든 중국에 오지든 아프리카든 케냐든 다 이렇게 대면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마음이 통해요. 그리고 꼭 통하는 데는 언어가 전부는 아니에요. 언어가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한국 사람도 보면 착함 이렇게 써있는 사람 있잖아요.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깍쟁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 듯이, 오휴, 나는 그 아르헨티나 가서 저 사람 착함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투명하는 사람한테, 야, 저 사람 어떻게 보냐. 저 사람 진짜 착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야, 이 얼굴이라는 자체가 풍길이 이미지가 이 관상이라는 게 진짜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깊은 거래에 대한 부분은 이 대화가 되지 않으면 정말 신뢰가 되지 않아서 이 언어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다 뭐 전 세계 언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확률이 높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는 거는 뭐 두세 가지인데 결국 진심으로 다가서고 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이 관계의 언어를 통하고 또 만나서 이 진심을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전시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 화장품 얼마 전에 이제 얼굴이 화장품으로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물론 뭐 3천만 원씩 팔았다는 얘기 들었고 인터넷으로 쇼핑몰로만 해서 쇼핑몰이 아니고 그냥 서치해가지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미션으로 해서 도전해보는 거 아마 우리 공부를 드리고 가격 드리고 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한번 뭐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각도로 좀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예를 들어서 나는 저 화장품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 등산용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등산용품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그러한 것을 국내에 만드는 것들을 한번 글로벌 시장에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하고 저희가 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이게 좀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중소기업이 약간 중소기업이 취업준비생들한테 편견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이 잘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영자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회사에서는 고쳐하시는 방향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이제 회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매출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직원들과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소통을 많이 하시는지 그게 예, 하여튼 리얼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 누구 탓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나 노동부나 정부에다가 지금 건의를 하는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 근로자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여러 나라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인도를 제가 벵갈로 인도 지역을 이제 후내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인도를 가면 근데 이제 이게 종교적인 게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장금 아시죠? 대장금 다 봤죠? 대장금이 해외 특히 이제 이슬람 국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슬람 국가가 몇 나라로 돌아? 하여튼 이슬람 국가끼리는 면세예요, 면세. 관세를 크게 관세로 다 해주고 있고요. 이슬람 국가에서 대장금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시청률이 전 국민의 50%, 이란 같은 경우는 80%가 대장금을 받대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면 종교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나라는 여자가 히잡이라는 걸 쓰고 눈만 내려놓기도 하고 얼굴 내려놓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남성 우월주의가 좀 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대장금이라는 그 여인이 가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여인이 사실 억압받던 적인데 그걸 드라마로 해서 그거를 대장금이가 굉장히 높은 단식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이슬람 국가 거는
국민들은 여자들 특히 여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대변하고 자기가 꿈을 이루고 싶은 거를 대장동이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 역할이 우리나라 한류, 특히 대장동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좋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상품이 정말 이란에 가면 이란에서 많이 팔리는 게 꽤 있어요. 국내에서는 안 팔리는 제품인데 이란에서는 넘버 1, 2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정서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이제 좀 인정도 하고 이게 이제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도 해주고 그거를 좀 적당하게 글로벌한 사고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온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대학 교수님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대학 교수님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이제 저희가 의뢰하면 뭐 가라고 그래가지고 학생이 가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다음날 엄마 아빠하고 연락하고 보더니 안 간다고 왜 안 가는데 엄마가 그러지 말래. 야 내가 그 돈 받고 취업하느라고 너를 대학교까지 보내냐. 사실 저도 뜨끔합니다. 우리 딸이 만약에 중소기업에 들어간다면 야 연봉 뭐 얼마 되지 않는 회사에 들어간다면 들어가라고 그래 알아야 돼.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장 앞에 성공이 중요한 것이냐 5년 후 10년 후 아니면 내 나이 50 정도 됐을 때 정말 성공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런 의식 변화를 위해서 제가 왔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일부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창업에 대해서 계속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한 5명이 나가서 창업을 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 입장에서 그 친구들이 그래도 가끔 저한테 문자 오고 사장님 덕분에 그래도 제가 창업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고맙게 생각하고 단지 서운할 때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회사 저한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형님 죽을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나가가지고 같은 물건 가지고 같이 막 치고받고 싸울 때 좀 서운하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그거를 좀 잊어버리고 제가 그런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해외 시장을 더 개척하고 그다음에 공장도 직접 만들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지금 임금을 많이 주고 싶어도 사실 못 준다는 게 중소기업의 한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싫던 좋던 제가 보면 97년 IMF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외주 주는 비용을 계속 5%씩 10%씩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계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신입사원이나 이런 기존 직원들을 월급을 많이 줄 수는 없고 근데 저는 단연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회사든 중소기업에서 5년 넘잖아요. 그러면 그 대기업 수준만큼 받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5년 정도 근무하면 급여 차이가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초봉에 대해서 이 중소기업 사장들과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도 들어오시면 우리 직원도 있지만 말기 알아듣고 이거 하는데 한 2, 3년 걸려요.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학원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에 또 교육도 따로 하고 거래처에다가 또
교육도 가고 해외 전시회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비용에 대한 그 친구들이 뭐 자기들은 연봉이 작다, 월급이 작다라고 생각하지만 회사 내에서는 그만큼 수익을 벌어들이지 못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유 있게 또 뭐 마진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거 좀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여러분이 배운다. 여러분들 대학교 와서 돈 내고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체 가서 나는 돈 받으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급여가 뭐 이렇게 신경 안 쓸 텐데, 그러니까 이게 배울 수 있는 목적과 목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까 자수성가, 내가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냐 아니냐를 굉장히 따졌기 때문에 직장을 제가 2번을 옮기면서도 급여를 올려달라는 얘기를 단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냥 알아서 올려주시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관점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직장 생활을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해서 중소기업을 목적을 주시면 힘들 거예요. 힘들 거고. 근데 이제 내가 배워서 창업을 하거나 배워서 오랫동안, 오래 근무를 하겠다. 아까 대기업이나 공기업보다 오래 근무하고 뭔가를 좀 장기적으로 포석을 둔다면 중소기업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네, 다음 질문. 네. 좋다 했죠. 네. 몇 초죠? 저희 5조 발표하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절삭이라는 게 가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3D 프린터가 이제 특허가 많이 풀리면서 이제 산업에도 새로운 혁명으로 다가올 거라고 하는데, 네. 이게 바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절삭 과정이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과연 그런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네. 일단 가볍게 급여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걸 궁금해하는 조언이 있어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3D 프린터 맞습니다. 3D 프린터가 지금 굉장히 이 완성품을 만들고 소량, 진짜 소량 작품종을 그때그때 구현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기가 되는데요. 아마 2가지로 갈 것 같아요. 2가지로 가는데, 소량, 진짜 소량, 1대 2개짜리는 3D로 가겠지만, 아까 이제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그러면 3D 프린트로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강도를 강하게 좀 네, 아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스마트폰 하나에는 PCB 기판도 들어가고, 알루미늄 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거든요, 카메라도.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렌즈 만들고, PCB 만들고, 이런 건 없어요. 지금 3D 프린터는 플라스틱, 철, 2가지로 해서, 좀 단순한 모형이라든가, 그런 거로 만드는데, 모르겠어요. 몇 년 더 지나면 더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그 절삭공업체에서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은 3D 프린터가 아니고 사실은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품 가공, 자동차는 한 2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품을 가공할 때 엔진에 대해서 이 절삭공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엔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절삭공구가 40%에서 50%가 줄어든대요. 그리고 심하면 뭐 7, 80%가 줄을 수도 있는데, 이 전기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우리 절삭공구 만드는 이 메이커들이 가공성이 당장은 많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또 역으로 항공기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주항공. 그래서 우주선을 만든다든가 항공기를 만드는 쪽에서는 우주선이나 항공기 만들려면 부품이 한 20만 가지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한 10배 정도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쪽에 이제 공부를 개발하거나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는 게 있으면 뜨는 게 있고 그런 산업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사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회사 공제로 있어요. 공제로 있고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저희 하이성월 업체들이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중소기업들이 제조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평균 제가 보면 연봉으로 따지면 한 2,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돈이 2,300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11조 계속 사람 중심의 어떤 방법을 사람 중심의 어떤 걸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중요한 게 좀 기업의 어떤 내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나 그런 걸 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래서 저희 회사는 또 질문 한 가지입니까? 예, 나머지 다 여기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는 이제 조금 몇 가지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한테 저는 이제 또 철칙이 있어요. 제 철칙이 뭐냐면 고기를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주면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을 때는 맛있겠죠. 그리고 또 고주기까지 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면 맛있기는 하겠지만 고기 주는 사람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도 어떤 회사고 100년, 200년 계속 가고 가는 회사가 없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30년 넘는 회사는 1%, 1.5% 이렇게밖에 안 된대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돼서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지금 당장에 이런 것보다 좀 미래는 이런 아이템들이 좀 올라갈 것이야. 그리고 또 변화하는 부분을 좀 서로 토론도 하고 알려주려고 많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낚시하는 법, 돈 버는 법이라든가 미래를 보는 법에 대해서 조금 저기를 해주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2달에 한 번 책을 읽고 발표를 하고 직원들도 책을 읽고 발표를 하게 만들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원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회사에서 정식 사원이 되면 큰 돈은 아니지만 6만 원, 매월 6만 원씩 해서 직원들한테 학원을 다니면 어떤 학원을 다니더라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보조, 운동 헬스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거죠. 출근수당,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주시네요. 그래서 그 연봉 빼고 저희가 주는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크고 한 걸 아니고 독서를 발표하고 이제 발표하면 저희가 뽑아가지고 책값도 지급하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당장의 예정보다는 그런 기회를 좀 공평하게 주겠다는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쪽
예, 질문 두 개 남았나요 지금? 예, 상대하고 그 아까 사업 아이템 몇초 전이죠? 8초? 사업 아이템 같은 거 개발하시고 또 절삭 공부를 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4천만 원을 들여서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1억은 너무 크다고 포기하시고 왜 4천만 원도 큰 돈인데 그거 어떻게 모으시고 또 아까 브라질 멕시코에서 1번째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질이 1번째가 더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라의 이미지 그런 것 때문인지 그거 궁금하고 그러니까 중국제가 따라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두 가지만 우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왜 4천만 원 시작하셨는데 4천만 원 어떻게 나오냐? 네, 시드머니를 왜 4천만 원으로 설정을 하셨나요? 시드머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94년도 3월달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밑에 동생들 둘이 있어서 집에서 용돈을 받았었고 버는 족속이 이제 어머님을 다 갖다 드렸고 그리고 뭐 저도 지내면서 여자친구도 사귀어서 돈을 그때 좀 많이 썼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하니까 집에 안 갖고 와도 된다 어머니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94년도에 120만 원을 월급을 받았어요. 12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96년도에 창업을 해야 되겠다. 굳게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120만 원 받은 것 중에 100만 원을 저축을 하고 20만 원을 갖고 살았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사업을 할 사람이고 창업에 대해서 당신이 이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결혼 전부터 얘기를 해서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월급 20만 원 가지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씩 2년을 모았더니 그럼 2,4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거를 은행을 4개를 쪼갰어요. 그 당시에 제가 94년도만 해도 은행에다가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두고 이거를 1년 반이 넘으면 그 목표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25만 원씩 4개 은행을 따로 들어서 우리는 자본에 대한 부분을 4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완전히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년 동안 4개 은행에다가 25만 원씩 적응을 해서 4천만 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1,400 정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일본 관련해서 멕시코에서 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치밀해요. 제가 보면 치밀하고 그 다음에 의외로 이 냉철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 멕시코하고 미국을 보니까 미국에서 멕시코 쪽으로 제조공장을 하는 게 이전하고 자기네 OEM 생산기지화하는 거를 딱 판단을 해서 일본이 멕시코에다가 무상 원조도 많이 해주고 도로도 깔아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외상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일본의 그 정부나 기업체들한테 굉장히 많이 고마움을 느끼면서 일본 사람들하고 그리고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일본에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외상을 6개월을 줍니다. 6개월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물건을 주고 6개월에 받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인맥이 형성이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제가 좀 싸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정부가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해서 한국하고 지금 멕시코하고 FTA까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조직력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그렇고 유럽 한마디 더 하면 유럽에다가는 일본이 문화재 관련해서
저도 참 안타까운 건데 일본 애들이 정말 그런 머리를 썼어요. 프랑스의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 일본 사람들 입장료와 한국 사람 입장료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에 가서 박물관을 가보시면 한국 사람 입장료하고 한국 사람들은 100불 받으면 일본 사람은 40불 이렇게 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 박물관 이런 데 기부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좀 답이 좀 됐나요? 마지막 질문. 네. 창업하셨을 때로 올라가면 세계적으로는 일제나 이제 일제가 농구들이 되게 잘 팔렸을 것 같아요. 세계 시장.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되게 세계 시장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중에서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기까지 열정이나 가격 경쟁력이나 말고도 뭔가의 원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여력은 다른 나라에도 다 있으니까 뭔가 그 다른 뭔가의 요소가 근데 저는 그거를 DNA라고 생각해요. DNA.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저는 이제 미국 LA를 간 적이 있어서 LA 가면 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있고 멕시코 사람도 있고 콜롬비아 사람도 여러 나라에 남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LA에 미국에 있는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한국 사람 종업원이 있는 회사에 그 한국 식당이 아니더라도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국 사람을 야 이렇게 잘한다고 해요. 정말 미국에 간 사람만 일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DNA가 한국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극복하고 이거를 좀 더 그런 DNA가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IMF가 결정적이지 않았나. IMF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 굉장히 시련은 겪었지만 거기서 이 대한민국 내에서 1등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는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뭐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글로벌한 시각으로 가야 된다고 많이 좀 생각을 해서 경쟁력이 치열하지 하고 어렵지만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하면 힘들잖아요. 땀 막 죽을 것 같고 막 숨이 푹 막히고 하는데 그때 몸은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중소기업도 사실은 좀 그런 상태인데 지금 아무튼 중소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살아남고 그다음에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국내의 젊은 친구들한테 어떤 그런 이제 패기와 도전정신이 조금 저 때보다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근데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70억 정도로 보면 한국의 위치는 이미 완전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글로벌하게 보는 시각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한번 그 대기업이나 공기업에만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회는 좀 많이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또 되고 싶은 부분을 그쪽에 좀 했으면. 네. 자, 시상을 좀 끝났습니다. 근데 전부 다들 너무들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잠깐만요. 요거는 저는 항상 이제 그 강의를 많이 오지 않았지만 앞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신 분이 좀 나는 우리 좀 끝에 그리고
혹시 뭐 창업에 자기가 의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한번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싶은 거. 몇 번이야? 여섯 번이야? 자, 그럼 손 드는 사람 있어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저는 사서 읽겠습니다. 사서 읽겠습니다. 또안 받는 사람? 자, 저기 손 들고 분명 7명이네. 한 명만 빠지, 8명, 2명만 빠지면 되니까. 자, 가위바위보. 그쪽 4명에서 1명 빼고 이쪽 4명에서 1명 빼고. 어떻게 여학생들은 한 명도 안 나오냐? 처음에 의지가 없는 거야. 자, 우리 수고해주신 대관 대표님께 다시 한번 제가 너무 고리타분하고 또 옛날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들이 다 전화리라고 생각은 아닌데 진짜로 이 중소기업에 대한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여러분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